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늙은 할미가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나이 올해 82입니다. 손마디가 굵어지고 눈은 침침해졌지만 이 이야기만큼은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평생을 두고 가장 잘했다고 믿었던 결정이 사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로 돌아온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 시절엔 다들 그랬지요. 부모가 정해준 사람과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혼례를 올렸습니다. 제 남편은 말수가 적고 눈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 조용함이 듬직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그 조용함 뒤에는 제가 평생 짊어져야 할 무게가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을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직장에 들어가도 몇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두고 게으르다 했고, 못났다 했고, 사내답지 못하다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40세 해를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남의 집 밭일을 나가고 시장 모퉁이에서 나무를 팔고 채바느질을 하며 자식들을 키운 건 전부 이손이었습니다. 그이는 그저 마루 끝에 앉아 먼 산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식들이 다 크고 제 머리에도 서리가 내릴 무렵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나를 위해 살아보겠다고. 여든이 다 된 나이에 저는 그 사람과 갈라섰습니다. 다들 잘했다고, 이제야 한을 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혼이 있고 8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을 평생 오해하고 산 어리석은 늙은이의 고백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마지막에 가서 제가 그날 받은 한 통의 편지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혹시 말없이 모든 걸 견디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요. 댓글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할미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집 온 집은 가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몸이 편찮으셨고 시아버지는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빚이 얼마나 컸는지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신혼 첫 해부터 빚쟁이들이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저를 방으로 들여보내고 혼자 마당에 나가 그 사람들을 상대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이가 무능해서 빚을 못 갚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혼인하고 맞은 첫 겨울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방바닥은 냉골이었고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가져온 폐물을 하나둘 팔아 끼니를 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남편은 며칠씩 집을 비우곤 했습니다. 어디를 다녀오느냐 물으면 그저 일 좀 보고 왔소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일이라곤 손에 잡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본단 말인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혼 시절 단칸방 한쪽에는 늘 쌀자루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끼니를 완전히 굶는 날은 드물었습니다. 어디선가 보리쌀 한 쭈박이 생기고 어떤 날은 마루에 감자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고 친정에서 누가 다녀갔나 보다 했습니다. 그게 다 그이가 새벽 일을 나가 품련 대신 받아온 것이라는 걸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놓인 양식을 먹으면서도 그것을 마련한 손은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심하게 알아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머리맡에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이는 밤새 제 곁을 지키며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충혈된 눈을 보고도 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도 안 하면서 잠은 왜 안 자고 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이는 아무 대꾸 없이 다시 물수건을 적셨습니다. 그 약값이 어디서 났는지 저는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동네 잔칫집에서 일손을 거들고 돌아오는 날이면 저는 늘 빈손이었습니다. 남의 집 경사를 챙겨주면서도 정작 우리 집 형편은 늘 그 모양이었으니까요. 그런 날 밤 그이는
어디선가 떡 한 덩이를 구해와 제 손에 쥐어주곤 했습니다. 임자도 좀 먹어야지. 저는 그 떡을 받으면서도 곱게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 구할 정성으로 일자리나 구하라고 또 가시 도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이는 그저 멋쩍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해마다 보릿고개가 오면 우리 집은 더 힘들었습니다. 그 시절엔 어느 집이나 그랬지만 빚까지 진 우리는 유독 더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 입에 들어갈 것만은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다 제가 억척스럽게 일한 덕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정작 제가 마련하지 못한 빈자리를 누가 말없이 메워왔는지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제 공만 크게 보고 남의 공은 작게 보는 법인가 봅니다. 어떤 이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세댁, 그 집 남자 사람 구실 못하는 거 온 동네가 다 아는데 왜 그러고 사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은 오롯이 제 몫이었고 남편은 그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사람처럼 태평해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모질어졌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남편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그이가 무슨 말을 하려 하면 저는 더 큰 소리로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내 팔자가 어쩌다 일이 되었나, 무슨 죄를 지어 이런 사내를 만났나 하고요. 그러면 남편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가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이가 집을 비우던 날들에는 묘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이는 어김없이 사라졌다가 며칠 뒤 충숙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면 손바닥은 부르트고 어깨는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술병이나 노름의 흔적쯤으로 여겼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일을 미워해야 제 고생이 정당해진다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저 그이의 천성인 줄 알았습니다. 읍내 큰 상회에 자리를 얻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주인이 그를 무척 아꼈다고 합니다. 손재주가 좋고 셈이 빨라서 곧 가게를 맡길 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또 그가 못 버티고 도망쳐 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날 밤 그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루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래도록 병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 수발은 고스란히 제 몫이었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약을 다리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약값이며 보약이며가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형편에 맞지 않게 시어머니 입에 들어갈 것만은 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고도 어디서 또 빚을 졌나 하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이가 제 어머니를 위해 묵묵히 짊어진 짐이었다는 걸 그때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그이는 마당에서 오래도록 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생 어머니께 효도다운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해드린 자식의 회한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저 장례치를 돈 걱정만 했습니다. 사람의 슬픔보다 당장의 셈이 앞섰던 겁니다. 그 장례 비용 역시 어디선가 그이가 마련해 왔습니다. 저는 또 묻지 않았고 또 모른 척 했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어느새 제 평생의 버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집의 모든 위기는 그렇게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큰일이 닥칠 때마다 누군가 보이지 않게 그 구멍을 메워왔던 겁니다. 저는 그 메워진 구멍만 보고 메운 손은 보지 못했습니다. 평생 그 손이 누구의 손이었는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위기가 닥칠 때보다 그 위기가 조용히 지나간 뒤에 더 무심해지는 법인가 봅니다. 아무 일 없이 흘러간 그 모든 날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메워진 날들이었습니다. 한 곳에 매여 있으면 정해진 품며밖에 받지 못하니 그이는 차라리 여기저기 떠돌며 마기를 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좋은 자리를 버리고 천한 일을 골라 한 것이 사실은 식구를 살리기 위한 셈이었다는 걸 저는 그때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식은 둘을 두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딸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새벽 니시면 일어나 찬물에 손을 담그고 밤이 깊어서야 허리를 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가끔 제 손을 잡아주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손을 잡느냐고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큰아들은 어려서부터 영민했습니다. 책을 좋아했고 셈이 빨랐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꼭 대학에 보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작은 딸은 손끝이 야물고 정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어미가 고단할까봐 어린 나이에도 부엌일을 거들었습니다. 저는 이 두 아이를 보며 모든 서름을 견뎠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 되는 것만이 제 평생의 보람이라 여겼습니다. 아이들은 아비를 부끄러워하며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을 적어내라 하면 큰아들은 늘 머뭇거렸다고 합니다. 제가 옆에서 그냥 농사일 하신다고 적어라 하면 아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이들 앞에서 아비를 깎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들이 아이들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이는 그 모진 말을 한 번도 되받아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저는 그것이 비겁함이라 여겼습니다. 사내가 되어서 제 안 사람 말 한마디 못 받아치느냐고 그래서 더 무시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기로 마음먹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미움의 증거가 됩니다. 그이의 침묵도, 그이의 인내도 제 눈에는 죄다 못난 사내의 변명으로만 보였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던 해 등록금이 모자랐습니다. 저는 사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친정에도 손을 벌렸고 이웃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도 모자란 돈이 컸습니다. 입학을 며칠 앞두고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등록금이 신기하게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어떻게 됐어 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어디서 났느냐고 다그쳤지만 그이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의심했습니다. 어디서 또 빚을 졌구나.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는구나. 그렇게요. 그 무렵 남편은 한쪽 어깨를 잘 쓰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면 얼굴을 찡그렸고 밤이면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것도 그저 게으른 사람의 엄살이라 여겼습니다. 병원에 가보라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을 두고도 저는 제 고단함만 헤아렸던 겁니다. 그이의 그 어깨가 어디서 무엇을 지다 상한 것인지 저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딸이 시집 갈 때도 그랬습니다. 혼수가 부족할까봐 제가 발을 동동 구르던 그 밤, 남편은 조용히 집을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손등이 까지고 옷이 흙투성이었습니다. 저는 술이라도 마시고 어디서 넘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딸의 혼수에 보탤 돈이 마루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기가 무서웠던 겁니다. 그이가 또 무슨 못된 짓을 했을까 봐서요. 딸을 시집 보내던 날, 남편은 마당 한 구석에서 먼발치로 가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위에게 변변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그저 멀찍이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또 못마땅했습니다. 딸 시집 가는 날까지 저렇게 기죽어 있느냐고 속으로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빈방에서 혼자 어깨를 들썩이던 그이의 뒷모습을 저는 우연히 보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도 저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43해 동안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남편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능해서 못나서 우리 식구가 이 고생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조용함의 뒤편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옆집 노인이 제게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대개 양반, 보기보다 속이 깊은 사람이야. 함부로 대하지 마소. 저는 그 말을 코웃음으로 받아 넘겼습니다. 평생 손에 흙 한 번 안 묻히는 사람을 두고 무슨 속이 깊다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 노인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 제 표정을 보고는 그저 한숨만 쉬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그 한숨의 뜻을 저는 너무 늦게야 헤아렸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명절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새 옷을 해 입고 기름 냄새를 풍기는데 우리 집은 늘 조용했습니다. 그런 명절날이면 저는 더 서러워 부엌에서 혼자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그이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아랫목만은 따뜻하게 해주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 장작 패는 소리조차 그저 시끄럽다고만 여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소리가 그이가 제게 건넨 가장 다정한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무렵 한 번은 큰 비가 내려 지붕이 텄습니다. 방 안에 양동이를 받쳐놓고도 빗물이 흥건했습니다. 저는 또 신세 한탄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밤 그이는 빗속에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비를 쫄딱 맞으며 새벽까지 기와를 손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이는 심한 몸살로 끙끙 앓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고도 누가 밤에 올라가랬나 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제 입은 어쩌면 그렇게 끝까지 모질었을까요? 큰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신발이 다 떨어졌습니다. 새 신을 사줄 형편이 못 되어 저는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머리맡에 새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또 그것을 보고도 어디서 외상으로 사왔겠거니 하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 신발 한 켤레를 위해 그이가 며칠을 어떤 일에 매달렸는지 저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어느새 제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한창 클 무렵 그이는 유독 봄, 가을이면 집을 오래 비웠습니다. 농번기였습니다. 멀리 다른 고장에 큰 농가까지 가서 모를 심고 추수를 거들었습니다. 돌아올 때면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리고 등은 활처럼 굽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까만 얼굴을 보고도 어디서 놀다 왔느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이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찜에서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 제게 건네고는 말없이 마루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그 돈이 어떤 땀으로 번 것인지 저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그이는 또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추운 겨울엔 멀리 한국까지 가서 짐을 부리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손이 얼어 터지고 발에는 동상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그이는 식구들 모르게 평생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그저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고단한 몸을 마루 끝에서 겨우 쉬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 쉼마저 게으름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던 날 그이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변변한 양복 한 벌이 없어 아들에게 누가 될까봐 스스로 빠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자식 졸업식에도 안 가는 무정한 아비라고 흉을 보았습니다. 그날 그이는 집에서 혼자 아들의 졸업을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있었을까요? 그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지금은 사무치게 죄스럽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제 가정을 꾸리고 나서도 그이는 명절마다 손주들 용돈을 챙겼습니다. 어디서 났는지 모를 그 돈을 그이는 꼬깃꼬깃 접어 손주들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어려워하면서도 그 용돈만은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도 벌이도 없는 사람이 무슨 용돈이냐고 타박했습니다. 그 용돈 역시 그이가 늙은 몸으로 마기를 해서 마련한 것이라는 걸 저는 끝내 몰랐습니다. 그이의 사랑은 늘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잔칫집에 가면 사람들은 은근히 제 남편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떠보았습니다. 아직도 변변한 벌이가 없느냐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무능이 제 부끄러움이 되어 저는 점점 사람들 모이는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로움까지도 저는 그이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이는 술도 노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 남자들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릴 때 그이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손찌검은커녕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점을 고맙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술이라도 마시고 속을 털어놓으면 좋으련만 그 답답한 침묵이 더 미웠습니다. 사람이 미워지면
좋은 점조차 흠으로 보입니다. 그이의 그 한결같은 점잖음마저 제게는 무기력으로만 보였던 겁니다. 가끔은 그이도 저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제가 일에 지쳐 쓰러지듯 잠든 밤이면 그이는 가만히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저는 잠결에 그 손길을 느끼면서도 일부러 돌아 누웠습니다. 위로를 받을 자격이 그이에게는 없다고 여겼으니까요. 그 손길이 사실은 평생 막일로 굳어버린 그 거친 손이 건넬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야 알았습니다. 명절이나 제삿날, 그이는 늘 한구석에서 조용히 일을 거들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나르고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음식상에는 잘 끼지 않았습니다. 식구들이 둘러앉아 웃고 떠들 때 그이는 늘 부엌 문턱이나 마루 끝에 혼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고 어울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이는 제게 누가 될까봐 스스로 물러나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해가 갈수록 그이의 몸은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무거운 것을 지던 어깨는 한쪽으로 기울었고 걸음도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런데도 그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며칠씩 집을 비웠다가 돌아오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몸도 성치 않으면서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느냐고 저는 또 모진 말을 했습니다. 그이는 그저 바람 좀 쐬고 왔소 라며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사실은 막일판의 흙바람이었다는 걸 그때의 저는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자라 떠난 뒤로 그이는 부쩍 말이 줄었습니다. 끼니도 자주 거르고 밤이면 마른 기침을 길게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잠결에 그이가 가슴을 움켜쥐고 식은땀을 흘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모른 척 돌아 누웠습니다. 그 무렵 저는 그이의 아픔을 헤아릴 마음의 여유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미움이 제 마음을 그렇게 메마르게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더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평생 일만 한 제 몸은 여기저기 성한 곳이 없는데 남편은 여전히 마루에 앉아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뒷모습이 미웠습니다. 평생을 저렇게 살아놓고 무슨 염치로 저리 편안한가 싶었습니다. 두 사람만 남은 집은 적막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미움 때문이라 여겼고 그이는 그 침묵을 그저 견디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면 그이는 늘 그 마루 끝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옆자리에 단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한 집에 살면서도 우리는 나란히 앉아본 적이 없는 부부였습니다. 가끔 그이는 제게 옛 이야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임자, 우리 처음 만났을 적에 말이요 하고 운을 떼면 저는 매번 말을 끊었습니다. 그 옛날 얘기는 해서 뭐하오. 그렇게 차갑게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이는 머쓱하게 웃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이와 나눌 추억조차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움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함께 보낸 세월마저 통째로 부정하게 만드니까요. 몸이 성치 않은 날이 늘면서 저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허리가 아파 밤새 뒤척이는 날이면 옆에서 곤히 자는 듯한 그이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이도 그 무렵엔 자주 알았습니다. 새벽이면 마른 기침을 했고 끼니를 자주 걸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제 아픔만 헤아렸습니다. 그이의 기침 소리는 그저 신경에 거슬리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두 사람이 서로의 아픔을 이토록 모른 채 늙어갔습니다. 늙은 부부 둘만 남은 집에서 우리는 점점 더 말을 잃어갔습니다. 하루에 주고받는 말이라곤 밥 드시오, 다녀오리다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이는 여전히 마루 끝을 지켰고 저는 여전히 그 뒷모습을 미워했습니다. 평생 쌓인 미움은 늙어서도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이가 무언가 말을 붙여오면 저는 귀찮다는 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점점 더 먼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한 번은 제 생일날 그이가 어디선가 작은 꽃 한 송이를 꺾어왔습니다. 빨간 들꽃이었습니다. 그이는 그것을 밥상 위에 슬그머니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꽃을 보고도
곱게 받지 못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꽃이냐며 핀잔을 주고는 꽃을 한쪽으로 치워버렸습니다. 그이는 아무 말 없이 그 꽃을 도로 집어 빈 병에 꽂아 마루에 두었습니다. 제가 빨간 꽃을 좋아한다는 것을 그이는 평생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을 또 한 번 짓밟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모든 것이 지긋지긋했습니다. 평생의 가난도, 늙어가는 몸도, 그리고 변함없이 마루를 지키는 그 사람도요. 어쩌면 저는 누군가를 탓해야만 견딜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서름의 화살을 가장 만만한 그 사람에게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제게 대들지 않는 사람이었으니 미워하기에 그만큼 편한 상대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편함에 기대어 사람 하나를 평생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밤이면 가끔 그이가 잠든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는 척하며 그 시선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때는 헤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담스러워 일부러 더 깊이 돌아누웠습니다. 이제는 그 눈빛이 그립습니다. 평생 저를 바라보던 그 깊은 눈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이제는 물어볼 수조차 없습니다.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아버님은 이제 어머님이 돌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이 어찌나 달콤하게 들리던지요.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는 그 뒤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오래 참고 살았다. 이제라도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다. 아버지 같은 사람과 더 살아봐야 무슨 낙이 있겠느냐고요. 그 말들은 제 오래된 상처를 정확히 후벼 팠습니다. 저는 점점 그 달콤한 말에 기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특히 살가웠습니다. 제 손을 주물러 주고 좋아하는 음식을 사들고 오고 어머님 어머님 하며 따랐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저는 그 다정함에 그만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제 편을 들어주는데 무엇이 두렵겠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 다정함의 뒤편을 들여다볼 생각을 또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그랬듯이 사람의 겉만 보고 또 한 번 속아 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 내외는 슬슬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받아야 할 몫이 있다고 평생 모은 재산을 정당하게 나눠야 한다고요. 집문서 이야기가 나왔고 통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모가 갈라서면 어머니 앞으로 떨어지는 몫이 있고 그래야 노후가 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제 편을 들어주는 자식들이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올 때마다 손에는 무언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약이라며, 영양제라며, 어머니 몸부터 챙기시라며 내밀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 없는 저는 그 손길에 그만 마음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그쪽으로 몰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인데 그동안 아버지 곁에서 너무 고생만 하셨다고요. 저는 그 말이 진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남은 인생만큼은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눈물에 저는 그만 무너졌습니다. 평생 제 편이 되어준 사람이 없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제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눈물이 연기였는지 아니면 그때만큼은 진심이었는지 지금도 저는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눈물 뒤에 다른 셈이 숨어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아들은 어느 날 서류 몇 장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정리해 둔 거라고 했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제대로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이 어미를 위해 이렇게까지 애쓰는구나 하고 고마워했을 뿐입니다. 그 서류가 사실은 누구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는지 저는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평생 글을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이 그렇게 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움이 정보다 더 컸습니다. 아니, 미움이 정을 이겼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자식들의 부추김이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남은 생만큼은 나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결심이 될 줄도 모르고요.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낸 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래, 그게 당신한테 좋다면. 화도 내지 않고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무덤덤함에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평생 함께 산 사람을 떠나겠다는데 어쩌면 저렇게 미련 한 톨이 없을까 싶어서요. 그날 밤 그이는 평소보다 더 오래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그 뒷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도 같았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제 와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평생을 참았으니 이번만큼은 나를 위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이는 그날 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영영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도 막상 절차를 밟는 동안 제 마음은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한밤중에 잠이 깨면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밝고 아들 내외가 찾아와 다시 그 달콤한 말을 늘어놓으면 흔들리던 마음은 또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 하나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남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렸습니다. 평생 억척스럽게 살아온 제가 정작 가장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그렇게 약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서류에 묵묵히 도장을 찍었고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내주었습니다. 변호사도 의아해할 만큼 그이는 아무것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고도 끝까지 무책임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몫을 챙길 줄 모르는 못난 사내라고요. 그이가 왜 그렇게 모든 걸 순순히 내주었는지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 무렵 그이는 자신의 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았던 겁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느니 차라리 모든 걸 내주고 조용히 물러나는 쪽을 택한 것이지요. 자신이 떠난 뒤에 제가 홀로 남을 것을 알고 그 작은 집과 통장만이라도 제게 남겨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깊은 속을 저는 그저 무책임이라 불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토록 거꾸로 읽고 산 세월이 어디 또 있을까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그이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애써 못 본 척 했습니다. 그 떨림의 의미를 헤아리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저 빨리 이 일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평생 짊어진 짐을 한시라도 빨리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제가 내려놓은 것은 짐이 아니라 저를 평생 짊어져 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이혼하던 날, 법원 앞에서 그이는 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쥐어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또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뭘? 그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이에게 한 마지막 말이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돌아서는 제 등 뒤로 그이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몸 건강히 지내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일부러 더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고 믿었습니다. 평생 짊어진 짐을 마침내 내려놓았다고요. 그러나 제가 정말로 내려놓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작은 딸 근처에 방을 얻어 나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홀가분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차려줄 밥상이 없고 미워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자주 찾아왔고 동네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늙음하게 용기를 냈다고요.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을 찾은 줄 알았습니다. 새로 얻은 방은 작았지만 볕이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방에서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늦잠을 자보았습니다. 보고 싶던 연속극을 마음껏 보았고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었습니다.
평생 처음 누려보는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어쩐지 자꾸만 헐거웠습니다. 손에 쥔 모래처럼 좋다고 느끼는 순간 어딘가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홀가분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으면 자꾸만 그 마루 끝에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던 그이의 구분등이요. 저는 그것이 그저 오래 산 정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들 하니까요. 밥상을 차릴 때면 저도 모르게 두 사람분을 차리다 멈칫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웃긴 장면이 나오면 옆자리를 돌아보다 그제야 혼자임을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미워한 사람인데 그 빈자리가 이토록 패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 허전함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더 바쁘게, 더 시끄럽게 하루를 채우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밤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그때마다 그 뒷모습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는 동안 그 허전함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자유라 믿었던 그 고요가 어느새 견디기 힘든 정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래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고 빈 옆자리가 그렇게 넓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그 사람과 등을 맞대고 잤으면서 정작 그 등에 온기가 있었다는 것조차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헤아립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 갔다가 그이가 즐겨 먹던 찐 옥수수를 보고 발걸음이 덧섰습니다. 평생 변변한 것 한 번 사달라 조르지 않던 사람이 유독 그 옥수수만은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 번도 사다 준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또 그이가 좋아하는 것을 챙겨주기가 싫어서요. 그 옥수수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사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사다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사무치게 아팠습니다. 동네에서 늙은 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 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생 그 사람과 나란히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제가 앞서 걷고 그이는 몇 걸음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그 뒷모습을 저는 단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려 해도 거기엔 아무도 없습니다. 평생 제 뒤를 묵묵히 따라오던 그 그림자가 사라지고 나서야 그 자리가 보였습니다. 잠시 후 제가 그 봉투를 끝내 열어본 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무렵 작은 딸이 어두운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남남이 된 사람인데 내가 무얼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많이 편찮으신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래요. 저는 그 말뜻을 그때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딸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저 늙어서 어디 한 군데 아픈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평생 미워한 사람의 아픔은 그렇게 쉽게 외면이 되더군요.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몸이 안 좋으셨대요. 그런데 엄마 걱정할까봐 한 번도 내색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선뜻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마루에만 앉아 있던 사람이 무슨 병이 있었단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다음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 마루에 앉아 계셨던 거 사실은 멀리 일 나갔다 와서 몸이 못 견뎌서 그러셨던 거래요. 저는 그 말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그 사람은 그냥 게으른 사람이었다고. 평생 내 등골을 빼먹은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믿어야 제가 그 일을 떠난 일이 부끄럽지 않을 테니까요. 사람은 진실보다 자기 변명을 먼저 붙듭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딸이 건넨 그 한마디를 저는 며칠 동안 모른 척 덮어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마음, 그러면서도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가나 하는 마음이 뒤엉켰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돌아서야 하나, 평생을 미워했으면서 막상 그 문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안에서는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가 무서워 저는 더 오래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혼하던 날 그이가 건네려던 그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끝내 받지 않은 그 봉투가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이 돋는 줄 알았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던 그 듬직하던 사람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야위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이는 저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왔구나. 그 한마디에 제 평생의 원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뿌리치기만 했던 그 손을요. 그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이고 흉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손은 평생 놀고 먹은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제가 모르는 곳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임자, 미안하오. 끝까지 짐만 지웠구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닌데 그이가 먼저 미안하다 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했는데 평생 모진 말만 하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한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이의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평생 곁을 주지 않던 제가 그 마지막 며칠만큼은 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이는 자주 잠에 빠졌고 깨어있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정신이 들 때면 그이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임자, 밥은 챙겨 먹었소. 죽어가는 사람이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끼니를 걱정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그이가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옆에 있으니 마음이 놓이는구려. 평생 떠나겠다고 모질게 굴던 사람을 두고 그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 곁에 있나 싶어 저는 차마 그 눈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평생 굳어버린 제 입은 끝내 그 말을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못한 것이 두고두고 제 가슴에 못으로 박혔습니다. 그이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기 전 저는 그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평생 뿌리치기만 하던 손을 처음으로 제 발로 잡았습니다. 그이는 아주 희미하게 제 손을 마주 쥐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래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저는 그 평온한 얼굴 앞에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단 한순간도 저를 원망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가슴이 텅 비어서 슬픔이 들어설 자리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그이의 짐을 정리하던 날, 저는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이의 짐이라곤 단출했습니다. 평생 좋은 옷 한 벌 사입지 않은 사람이라 남긴 물건도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닳고 다른 작업복 몇 벌, 코가 다해진 신발 한 켤레, 그리고 그 낡은 상자 하나.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저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가리려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가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쓸쓸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패기치지 않으려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라 찾아오는 이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낯선 이들이 몇 사람 다녀갔습니다. 함께 마기를 했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대개 양반처럼 성실하고 말없는 일꾼은 평생 본 적이 없다고요. 묵묵히 제일 힘든 일을 도맡고도 늘 뒤로 물러서던 사람이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평생 무능하다 손가락질한 그 사람을 정작 세상은 가장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 중 하나가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양반이 늘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좋은 거 한번 못 해줘서 평생 마음에 걸린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게는 평생 그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사람이 남들 앞에서는 늘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이의 사랑은 그렇게 늘 제가 없는 자리에서만 소리를 냈습니다. 정작 제 앞에서는 그 깊은 마음을 다 삼키고 침묵으로만 남았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제가 평생 알지 못했던 그이의 삶이 들어 있었습니다. 빛바랜 편지들과 누렇게 변한 영수증들과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힌 글씨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며 무릎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그이가 한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부둣가에서 짐을 날랐고, 어느 날은 공사장에서 벽돌을 졌고, 어느 날은 남의 논에서 모를 심었습니다. 모두 제가 모르는 곳에서 이름도 밝히지 않고 한 일들이었습니다. 그이는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한 곳에 머물면 제가 알게 될까봐, 자존심 상할까봐 일부러 멀리 떠돌며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수첩의 글씨는 갈수록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처음 몇 해의 글씨는 그래도 또박또박했는데 뒤로 갈수록 손이 떨린 듯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 흐트러진 글씨가 그의 몸이 무너져 가던 세월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수첩에는 단 한 줄의 원망도 없었습니다. 제 흉을 적은 글도 신세를 한탄한 글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날 한 일과 번 돈만이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수증들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빚, 제가 신혼 첫 해부터 무서워하던 그 빚을 그이는 평생에 걸쳐 갚아온 것이었습니다. 한 푼 두 푼 남몰래 마기를 해서 번 돈으로요. 빚쟁이들이 살인문을 두드리던 그 모든 날 그이가 저를 방으로 들여보낸 건 그 치욕을 저 혼자 짊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수증 사이에는 작은 종이 쪽지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제 폐물을 되찾아오려고 전당포를 드나든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끼니를 잊느라 팔아치운 그 폐물들을 그이는 몰래 하나씩 되사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다 되찾지는 못했지만 그 쪽지마다 적힌 날짜와 액수가 그이의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 쪽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상자 속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도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둘이 혼례를 올리던 날 찍은 단 한 장뿐인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이 오래전에 없어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이가 그것을 평생 그 상자 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진 뒤에는 작은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평생에 단 한 사람. 저는 그 글씨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상자 한쪽에는 제 이름이 적힌 작은 통장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이가 막일로 번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제 앞으로 들어둔 것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통장에 찍힌 날짜들을 보니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명절 무렵이면 어김없이 몇 푼씩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게 새 옷 한 벌 못 사 입히는 것이 평생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떠난 뒤에라도 제 손에 무언가 쥐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몰래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작은 수첩이 한 권 더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무심코 흘린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임자는 단 것을 좋아한다. 임자는 찬 데서 자면 허리가 아프다고 한다. 임자는 빨간 꽃을 좋아한다. 평생 제게 무심한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끌어안고 밤이 새도록 울었습니다. 그이는 그 돈을 마련하려고 며칠 밤을 꼬박 세워 마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손등이 까지고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던 그 새벽이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 제 몸을 갈아 넣은 흔적이었다는 걸 저는 43 해가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읍내 상회를 그만둔 그 해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좋은 자리를 버린 게 아니라 시어머니 약값과 빚 이자를 함께 감당하려면
떠돌이마길이 더 나았던 것이었습니다. 한 곳에 매여 정해진 품삯만 받느니 몸이 부서지더라도 여러 일을 하는 쪽을 택한 것이지요. 사람들이 못났다 하던 그 잦은 직장 옮김이 사실은 식구를 살리려는 가장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진실 앞에서 평생을 헛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통장과 수첩을 정리하다 저는 오래된 손수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친정 어머니가 손수 수놓아 주신 손수건이었습니다. 언젠가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그것을 그이가 곱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빛바랜 손수건을 가슴에 품으니 그이가 평생 무엇을 지키며 살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돈도 집도 아닌 저와 함께한 세월 그 자체였습니다. 한 장 한 장이 제가 평생 외면한 그 사람의 하루하루였습니다. 어떤 날의 글씨는 비에 젖어 번져 있었고, 어떤 날의 글씨는 추위에 떨린 듯 흔들려 있었습니다. 그 모든 흔적이 말 한마디 없이 제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다고요. 저는 그 외침을 43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상자를 끌어안고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장례식에서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그제야 둑이 터진 듯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했다고, 빈방에 대고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를 들어줄 사람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늦은 사과만큼 부질없는 것이 또 있을까요? 저는 그 부질없는 사과를 지금도 매일 밤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이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참을 그 봉투를 바라보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읽고 제 인생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이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학교 문턱도 제대로 밟지 못한 사람이라 글씨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임자, 내가 평생 당신 고생시킨 거 다 알고 있소. 미안하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자리에 앉는 일은 할 수가 없었소. 그래서 남들이 부끄러워할 일이라도 당신과 아이들 굶기지 않으려고 했소. 당신이 나를 미워하는 거 다 알았지만 그 미움 덕분에 당신이 강해졌으니 나는 그걸로 됐소. 이제 당신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소. 그동안 정말 고맙고 미안했소. 편지의 끝에는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먼저 가거든 이 상자를 꼭 열어보시오. 거기에 당신한테 못다 한 말이 다 들어있소. 그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러면서도 제게는 끝내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유를 무겁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병조차 짐이 될까봐 숨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서 한참을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미워한 사람이 평생을 저를 위해 살았다는 걸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알았으니까요. 제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 무능함은 사실은 가장 깊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이 무너진 건 그 편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에게 이혼을 권하던 그 자식들, 어머니 인생을 살라며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아들 내외 말입니다. 이혼 후 나뉜 재산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이가 평생 마길로 모으고 빚을 다 갚고도 남긴 작은 집과 통장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것이 제 노후를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 내외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그 다정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날이 늘었고 어쩌다 받아도 용건만 짧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그 살가웠던 손길도 어머님 어머님 하던 다정한 목소리도 어느새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 다정함에는
처음부터 다른 셈이 깔려 있었다는 것을요. 알고 보니 그들이 그토록 이혼을 권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갈라서야 재산이 나뉘고 그래야 제 몫을 더 일찍 받을 수 있다는 셈속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어온 재산은 이런저런 명목으로 야금야금 자식들에게로 흘러갔습니다. 노후를 위한 거라며 투자라며 빌려달라며요. 처음 얼마간은 저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손을 벌리는데 어느 어미가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좋은데 굴려서 갑절로 돌려드리겠다는 말에 저는 통장을 통째로 내주기도 했습니다. 평생 남편은 의심하면서 정작 의심해야 할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무르기만 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제 눈이 그렇게 끝까지 어두웠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통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토록 위하던 자식들은 더 이상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평생 미워한 사람은 저를 위해 모든 걸 바쳤고 평생 믿은 자식들은 저를 위하는 척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저는 그것이 다 제 잘못이라 여겼습니다. 어미가 되어 자식들 형편을 헤아리지 못했나, 내가 너무 모질게 굴어 마음이 돌아섰나 하고요. 그래서 더 매달렸습니다. 전화를 걸고 찾아가고 미안하다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받을 것을 다 받아낸 뒤로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산 어미에게 그것은 견디기 힘든 진실이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아들 내외는 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얼굴조차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차려놓은 음식 앞에 혼자 앉아 식어가는 국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가난해도 명절이면 식구가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가난한 명절날 마당에서 묵묵히 장작을 패던 그 사람이 있던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였는지를요. 살림이 점점 쪼들리자 저는 다시 일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여든이 넘은 늙은 몸을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젊어서는 그토록 억척스레 일하던 손이 이제는 일을 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 막막함 속에서 저는 비로소 그이의 평생을 어렴풋이 헤아렸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데 없는 서름, 그것을 그이는 평생 혼자 삼키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늙음하게 멀쩡한 남편을 버리더니 자식들한테까지 버림받았다고요. 한때는 저를 부러워하던 그 입들이 이제는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고스란히 들으면서도 한마디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손가락질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픈 건 그 모든 일이 제 손으로 자초한 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그 아이는 아버지의 그 수첩과 상자를 함께 들여다보며 저와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사신 줄 우리도 몰랐어요. 딸의 그 말에 저는 더 무너졌습니다. 자식들조차 그 진심을 몰랐으니 그이는 정말 철저히 혼자였던 겁니다. 이제 제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평생 미워한 사람은 떠났고 평생 믿은 자식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으면 가끔 제가 무엇을 위해 평생을 그토록 모질게 살았나 싶습니다. 더 가지려, 더 나은 삶을 살려 발버둥친 그 세월의 끝에 남은 것은 텅 빈 방과 끝나지 않는 후회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든 것을 잃고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가끔 작은 딸이 가져다 주는 빨간 꽃 한 송이가 이제는 제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 꽃을 볼 때마다 빈병에 들꽃을 꽂아 마루에 두던 그 사람의 거친 손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 꽃을 곱게 받았더라면,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말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작은 다정함 하나를 받아주지 못한 것이 이제는 평생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후회는 늘 돌이킬 수 없게 된 다음에야 이렇게 사무치게 찾아옵니다. 이제야 압니다. 먼 산을 바라보던 그이의 뒷모습이 왜 그리 고요했는지를요. 그이는 모든 걸 알고도 모든 걸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고요함을 게으름이라 불렀고 그 희생을 무능이라 불렀습니다. 밤이 깊으면 저는 가끔 그 마루 끝에 그이가 앉아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굽은 등으로 먼 산을 바라보던 그 모습이요. 이제는 그 옆에 앉아보고 싶어도 그 사람은 없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앉아보지 못한 그 자리는 이제 영영 빈자리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붙이지 못할 편지를 마음속으로 씁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했다고요.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곁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진심을 보지 못하고 떠나고 나서야 그 빈자리의 크기를 깨닫습니다. 저는 43해를 가장 저를 사랑한 사람을 미워하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시는 사과할 수 없게 된 뒤에야 알았습니다. 사랑은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없는 침묵으로, 굽은 등으로, 거친 손으로 옵니다. 우리는 그 조용한 사랑을 너무 자주 놓치고 삽니다. 시끄럽게 제 마음을 보채는 것만 사랑인 줄 알고 묵묵히 곁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줄로 여깁니다. 저는 그 당연함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모든 것을 잃고서야 배웠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지금 말없이 모든 걸 견디고 있는 사람이 없으신가요? 그 사람의 침묵을 혹시 무관심이나 무능으로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부디 이 늙은 할미처럼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닫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거든 곁에 있는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거칠어진 그 손이 어쩌면 평생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짊어져 온 손일지도 모릅니다. 미움은 언제든 풀 수 있다고 믿지 마세요.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지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꼭 눌러서 봐주세요. 그 이야기는 오늘보다 더 깊고 더 가슴을 울리는 사연이라 끝까지 보시고 나면 분명 오랫동안 마음에 남을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올해 내 나이가 73입니다. 작년 이맘때 나는 46년을 함께 산 사람과 도장을 찍고 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 다 늙어서 무슨 새 인생을 시작하려고 그러느냐고 했지요. 그런데 그 도장을 찍게 만든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누가 깨우는 것도 아닌데 몸이 먼저 일어나요.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돕니다. 남들이 버린 종이 상자를 펴서 차곡차곡 쌓고 신문지 뭉치를 묶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걸어도 손에 쥐는 돈은 10,000원이 채 안 됩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면 그날 저녁을 굶어야 하니까요. 사람들은 내 손수레를 보고 혀를 찹니다. 어떤 이는 동전을 쥐어주기도 하고 어떤 이는 못 본 척 지나갑니다. 나는 그 시선들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건 따로 있으니까요. 내가 어쩌다 이 골목에서 종이를 줍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알면 여러분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게 될 겁니다. 46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 긴 시간을 한 지붕 아래에서 버틴 사람을 나는 종이 한 장에 도장을 찍어 떠나보냈습니다. 그것도 내 손으로요. 그 사람이 짐을 싸서 현관문을 나서던 그 뒷모습이 지금도 눈을 감으면 선합니다. 그날 나는 이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냥 자리를 뜨지 마세요. 잠시 후에 나는 멀쩡한 집과 멀쩡한 남편을 두고도 왜 이 골목에서 손수레를 끌게 되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드릴 겁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자식 말이라면 무조건 옳다고 믿는 부모가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부모인가요? 댓글로 한번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은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내 이름은 순자입니다.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22에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 될 사람은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어요. 그 시절엔 다 그랬습니다. 부모가 정해주면
그게 인연이려니 하고 따라가는 거였지요. 첫날 밤에 처음 본 그 사람 얼굴이 생각보다 선하게 생겨서 나는 속으로 안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한다는 말은커녕 고맙다는 말도 평생 손에 꼽을 만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무뚝뚝한 사람이 새벽마다 제일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내가 추울까봐 방을 데워놓고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일하러 나갔어요.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신혼 때는 단칸방에서 시작했어요.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서 양푼을 받쳐놓고 잤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둘이서라면 하나를 끓여 나눠 먹어도 배가 부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 단칸방 시절, 겨울이 유독 혹독했습니다. 연탄 한 장이 아까워 우리는 서로의 등을 맞대고 체온으로 밤을 났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늘 나를 따뜻한 아랫목 쪽으로 밀어넣고 자기는 윗목에서 잤습니다. 내가 추울세라 자기 몸으로 외풍을 막아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두고 나는 나중에 그렇게 모진 의심을 했던 겁니다. 명절이 되어도 친정에 갈 차비가 없던 해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며칠을 더 일했어요. 그렇게 마련한 돈을 내 손에 쥐어주며 친정 다녀오라고 짧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그런 무뚝뚝한 다정함을 그때는 당연한 줄로만 알았어요. 사람은 잃고 나서야 그 빈자리의 크기를 아는가 봅니다. 남편은 공사장을 다녔습니다.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쌓으며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일했어요. 나는 시장에서 나무를 다듬고 생선을 팔았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깜깜해질 때까지 좌판을 지켰지요. 그렇게 둘이 벌어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하루의 고단함이 싹 가셨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장날이 기억납니다. 좌판의 생선이 다 떠내려갈 판인데 그 사람이 공사장에서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비를 쫄딱 맞으면서 말없이 천막을 치고 좌판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또 아무 말 없이 공사장으로 돌아갔어요. 나는 그 빗속에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겠구나 다짐했습니다. 아이는 셋을 두었습니다. 큰아들, 둘째 딸, 그리고 막내 아들. 셋 다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이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란 원래 그런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내 입에 들어갈 고기 한 점도 아이들 밥그릇에 올려놓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에 붙던 날 남편이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거친 손으로 내 손을 꽉 쥐었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자식이 대학을 간다는 게 그 사람한테는 평생 흘린 땀이 보상받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나는 그날 밤 부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식들 앞에서는 늘 엄했습니다. 살가운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잠들면 몰래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곤 했습니다. 큰아들이 아파열이 펄펄 끓던 밤에는 밤새 그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었어요.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의 속정을 몰랐습니다. 그저 무섭고 어려운 아버지로만 기억했지요. 어쩌면 그래서 자식들이 그렇게 쉽게 아버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자식 셋을 모두 가르쳤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에 들어갔고, 딸은 시집을 잘 갔고, 막내도 제 앞가림을 하게 되었어요. 등록금 대느라 진 빚을 다 갚고 나니 어느새 우리 부부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노인이 둘 서 있었지요. 자식들을 다 키워 내보내고 나니 집 안이 텅 비었습니다. 그 적막함이 처음엔 낯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다 보면 그 적막함도 그런대로 정겨웠습니다. 우리는 말없이도 통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숟가락을 놓으면 내가 숭중을 떠다 주고 내가 무릎이 아프다 하면 그 사람이 말없이 파스를 붙여주고요. 그렇게 늙어가는 게 부부련이 했습니다. 환갑이 지나고 칠순이 가까워질 무렵 우리 부부에게도 작은 재산이 생겼습니다.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돈으로 변두리에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한 겁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한 그루 있는 낡은 집이었어요.
그 집이 우리한테는 궁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감나무 아래 평상을 놓고 여름밤이면 거기 누워 별을 봤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집과 우리가 평생 모은 약간의 돈, 자식들 눈에 그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나도 몰랐습니다. 설마 내 자식들이 하는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모든 일에는 다 조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느 명절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음식을 먹는데 큰아들이 슬쩍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요즘 통말씀이 없으시고 기력도 없어 보이는데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냐고요. 나는 그저 늙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끝에 큰 며느리가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러운 척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요즘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난번에 뵈었을 때 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니라고, 그 사람은 멀쩡하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자식들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효자가 따로 없었어요. 주말마다 찾아와서 반찬을 사오고 아버지 건강을 챙기는 척 했습니다. 나는 그게 그저 고마웠습니다. 늙음하게 자식들이 이렇게 살뜰히 챙겨주니 내가 인생을 헛살지는 않았구나 싶었지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자식들은 올 때마다 이런저런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며느리는 내 손을 잡고 어머니 고생하셨다며 살갑게 굴었어요. 손주들도 할머니 할머니 하며 품에 안겼습니다. 나는 그 따뜻함에 흠뻑 젖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한테는 다들 대면대면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인사만 겨우 하고 나한테만 정성을 쏟았어요. 나는 그게 그저 아버지가 워낙 무뚝뚝하니 자식들도 어려워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것도 다 계산된 거였어요. 어미의 마음을 사서 어미를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거였습니다.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면 먼저 한쪽 마음을 얻어야 하니까요. 자식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나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동네 찻집에서 마주 앉았는데 아들 표정이 영 심상치 않았어요.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아들은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엄마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달그락거릴 정도로 손이 떨렸어요.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다 봤다고 아버지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고요. 엄마는 그저 참고만 살았던 거라고 이제라도 엄마 인생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기억은 나한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식이 거짓말을 하겠나 싶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46년을 함께 산 사람이 알고 보니 내가 모르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보다 내 자식이 그렇게 말한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무뚝뚝함이 무심함으로, 말없음이 차가움으로 보였어요. 자식들은 그런 내 마음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한마디씩 보듬지요. 엄마가 불쌍하다. 엄마는 너무 착해서 평생 손해만 봤다. 그런 말들로요.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식이 그것도 셋이 입을 모아 한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믿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조금 뒤에 나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식들의 설득은 집요했습니다. 둘째 딸은 전화를 걸어 매일같이 울었습니다. 엄마, 이대로 살다가 엄마 먼저 쓰러지면 어떡하느냐고. 아버지 병수 바라다 엄마 인생 다 끝난다고요. 막내 아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복잡해진다고요. 나는 그제야 어렴풋이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하는 말이 다 조금씩 달랐거든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과거를, 딸은 내 건강을, 막내는 재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다 똑같았어요. 이혼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한 방향을 가리키는 세 개의 손가락이었지요. 그래도 나는 망설였습니다. 46년입니다. 그 세월이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서 그 사람 없는 삶은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내 망설임을 나약함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또 마음이 약해진다고, 그래서 평생 당하고 산 거라고요. 그 무렵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나를 찾아오는 일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큰아들은 퇴근길에 일부러 들러 내 손을 잡고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내가 어릴 때 엄마가 부엌에서 혼자 우는 걸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아느냐고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너무 미안했다고, 이제는 다 큰아들이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어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둘째 딸은 또 딸대로 나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나는 결혼해서 시댁 눈치 보느라 평생 죽은 듯이 사는데 엄마라도 이제는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엄마가 아버지 그늘에서 평생 길을 못 펴고 산 게 자기는 너무 한이 된다고 했습니다. 딸 자식이 그렇게 말하니 정말 내가 평생 억눌려 산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들이 다 정교하게 짜인 그물 같았습니다. 한 사람이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다음 사람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어요. 셋이 짠 듯이, 그러나 짜지 않은 척, 각자 다른 이야기로 같은 결론을 향해 나를 몰아갔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점점 내 생각이라는 걸 잃어갔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곤히 자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수도 없이 마음이 오락가락했어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속이며 살아온 걸까? 아니면 내 자식들이 무언가 잘못 안 걸까? 하지만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자식이 설마 어미한테 거짓을 말하겠나 하는 생각이 그 의심을 눌러버렸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그 사람한테 넌지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 혹시 나 모르게 마음에 둔 사람이 있었던 적 있어요? 그 사람은 신문을 보다 말고 나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별소리를 다 한다고 짧게 대꾸하고는 다시 신문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나는 그 무덤덤한 반응이 그때는 오히려 더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결백한 사람이라면 더 펄쩍 뛰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지금 와서야 압니다. 그 사람은 그저 그런 의심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에 가슴이 무너졌던 거예요. 평생을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산 사람한테 그런 질문이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를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화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었어요. 결정적인 일은 그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이혼하면 엄마 몫으로 집의 절반과 약간의 위자료가 보장된다는 거였어요. 자기가 다 알아봤으니 엄마는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엄마, 이건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평생 자식만 보고 산 어미가 자식이 나를 위한다는데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게다가 그때 나는 이미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매일같이 듣는 자식들의 말에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도 어느새 닳고 닳아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한테 이혼 이야기를 꺼내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딱 한마디를 했어요. 당신이 정 그렇게 원한다면 그러자고. 나는 그 사람이 화를 낼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매달리거나 변명을 하거나.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 사람이 방에서 혼자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생 눈물 한 방울 안 보이던 사람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 침묵이 그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변명할 게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 나는 그 침묵조차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아버지가 아무 말 못하는 건 다 찔리는 게 있어서라고요. 도장을 찍던 날,
법원 앞에서 그 사람과 나란히 섰습니다. 46년을 부부로 살았던 두 사람이 남이 되는 데에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종이 한 장에 도장을 찍고 돌아서는데 그 사람이 내 등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몸 건강히 잘 지내라고요. 그날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밥을 안 쳐놓았더군요. 이혼하러 가는 날 아침에도 그 사람은 내 밥을 챙긴 거예요. 따뜻한 밥에 국을 데워 상을 차려놓고는 묵묵히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밥상을 보고도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만큼 그때 내 마음은 자식들의 말에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 사람과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는 그 사람의 옆벌굴이 평소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주름이 깊게 패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옆얼굴을 흘끔 보면서도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한 번만 그 사람 마음을 헤아렸어도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요. 그게 그 사람한테 들은 마지막 다정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그 사람한테 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46년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이혼하고 처음 얼마간은 정말로 새 삶을 사는 줄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번갈아 가며 찾아왔고 큰아들은 위자료로 나온 돈을 자기가 잘 굴려서 불려주겠다고 했어요. 엄마는 이제 편하게 쉬기만 하면 된다고요. 나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도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집은 큰아들 명의로 돌렸습니다. 늙은 어미 혼자 집을 가지고 있어 봐야 관리도 못하고 세금만 나간다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대신 엄마는 평생 그 집에서 마음 편히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도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오던 자식들의 발걸음이 뜸해졌어요. 전화도 줄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바빠서 그러려니 했어요. 자식들도 제 살기 바쁜 나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내외가 짐을 싸들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세를 빼서 잠깐 들어와 살겠다는 거였어요. 엄마 혼자 큰 집에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낫지 않냐면서요. 나는 자식과 함께 산다는 게 좋기만 했습니다. 외롭지 않겠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한 지붕 아래 사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부엌에 들어가는 걸 싫어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방에 계시라고, 살림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말은 공손했지만 그건 부엌에서 나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점점 내 집에서 손님이 되어 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손주 얼굴 보는 재미에 집안에 사람 소리가 나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집 안에서 내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며느리가 청소를 한다며 나를 방으로 들여보냈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손주가 봐야 한다며 리모컨을 가져갔어요. 나는 내 딴에는 눈치껏 처신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까봐 빨래도 몰래 손빨래를 해서 널어놓고 손주들 간식도 챙겨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화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손대는 걸 다 못마땅해 했어요. 어머니가 빨래를 잘못 널어서 옷이 상했다느니, 손주한테 군것질을 시켜서 밥을 안 먹는다느니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그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내 집인데도,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도 나는 그 집에서 죄 지은 사람처럼 조심조심 살았어요. 내 발소리도 죽이고 화장실 물 내리는 것도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밥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같이 먹던 밥상이 어느새 따로따로가 되었어요. 손주가 학원 가야 한다고, 시간이 안 맞는다고요. 나는 점점 작은 방으로 밀려났습니다. 큰 방을 손주한테 내주고 나는 햇볕도 안 드는 북쪽 방으로 옮겨갔어요. 그 북쪽 방은 겨울이면 손발이 시릴 만큼 추웠습니다. 며느리는 보일러를 너무 틀면 가스비가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두꺼운 내복을 껴입고 이불을 둘둘 말고 잤습니다. 그럴 때면 신혼 때 그 단칸방이 떠올랐어요. 비는 새도 그 사람이 데워놓은 아랫목은 늘 따뜻했는데요. 나는 차가운 방에서 그 따뜻했던 아랫목을 떠올리며 잠들곤 했습니다. 가끔 동네 노인정에 다녀오면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어머니 또 어디 다녀오셨냐고, 동네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하고 다니시는 거 아니냐고요. 행여 내가 집안 사정을 밖에 떠벌릴까봐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받을 때마다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도 나는 참았습니다. 자식 신세지는 처지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저 내가 좀 더 조용히, 좀 더 작게 지내면 다들 편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번 멀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더군요. 밤이 되면 나는 자주 그 사람 생각을 했습니다. 헤어진 그 사람이 지금쯤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끼니는 제대로 챙겨 먹고 있을까? 그 무뚝뚝한 사람이 혼자서 밥은 차려 먹을 줄이나 알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나쁜 사람을 왜 걱정하느냐고 스스로를 다그치면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그 사람이 밟혔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돈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습니다. 슬슬 내 통장이 비어가서 큰아들한테 그 돈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굴려서 불려주겠다던 그 돈 말입니다. 아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엄마, 그 돈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투자를 했는데 잘못돼서 다 날렸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미안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나한테 짜증을 냈어요. 엄마가 자꾸 그 돈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엄마가 가지고 있어 봐야 쓸데도 없는 돈이었는데 왜 그러느냐고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새벽 시장에서 손이 트도록 나무를 다듬어 번 돈, 한여름에도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좌판을 지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 돈을 두고 쓸데도 없는 돈이라니 자식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은 투자로 날린 게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이 빚을 갚는 데 썼다는 이야기를 동네 사람을 통해 어렴풋이 들었어요. 진작부터 사업이 기울어 빚에 쪼들리고 있었는데 그걸 내 위자료로 막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토록 내 이혼을 서둘렀던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속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 사실을 알고도 따져 묻지 못했습니다. 따져 물은들 무엇이 달라지겠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집에서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돈이 없는 노인은 그 집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였어요. 한때는 효자 효녀였던 자식들이 어미한테서 더 가져갈 게 없어지자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 다정함이, 그 효심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요.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지금부터가 정말로 내가 왜 손수레를 끌게 되었는지 그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식한테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정작 자신은 빈손이 된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돈이 없어졌다는 걸 알고부터 나는 집안의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대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약값에 생활비에 우리도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한 사람처럼요. 며느리의 말은 날이 갈수록 모질어졌습니다. 처음엔 한숨이었던 게 나중엔 들으라는 듯이 하는 혼잣말이 되었어요. 누구는 부모 덕에 편하게 산다는데 우리는 무슨 팔자에 늙은 부모까지 모시느라 이 고생이냐고요. 나는 그 말들을 방 안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못 들은 척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하루는 며느리가 손주들 앞에서 나를 두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희도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할머니처럼 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심장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한테 나는 어느새 본보기로 삼지 말아야 할 한심한 늙은이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평생 자식들 위해 헌신한 어미의 말로가
손주들 눈에 그렇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짐을 싸야겠다고 처음으로 마음먹었습니다. 둘째 딸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딸의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나도 시집살이 하느라 정신없는데 그런 이야기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서 큰오빠한테 다 맡겼으면서 왜 자기한테 그러느냐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울며 전화하던 그 딸이 맞나 싶었어요. 막내 아들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신호만 가다가 끊겼어요. 나중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연락할 정신이 없으니 이해해 달라고요. 재산을 정리해야 한다고 그렇게 열을 올리던 아이가 정작 어미가 빈손이 되니 등을 돌렸습니다. 그 막내가 어릴 때 얼마나 약했는지 모릅니다. 몸이 약해 잔병치레가 잦아서 나는 그 아이를 업고 밤길을 수도 없이 병원으로 달렸어요. 내 등에서 색색 잠든 그 아이의 숨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막내가 이제는 어미의 전화 한 통도 귀찮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식이 변하는 게 아니라 형편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변한 모습을 어미 눈으로 지켜보는 건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었어요. 그제야 모든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그토록 이혼을 종용했던 이유가요. 그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보다 이혼해서 갈라진 재산을 각자 가져가는 게 자기들한테 더 유리했던 겁니다. 늙은 어미는 그저 도장을 찍어주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내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집은 큰아들 명의였고 돈은 사라졌고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6년을 함께 산 사람도 평생 모은 재산도 모두 내 손을 떠난 뒤였어요. 빈 껍데기만 남은 노인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내 방문을 열고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집을 팔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이 집을 정리하고 작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요. 작은 집으로 옮기면 방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당분간 다른 곳에 계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건 나가라는 소리였습니다. 이른이 넘은 어미한테 갈 곳을 정해주지도 않고 그저 나가라는 거였어요. 나는 그날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마당에 감나무를 한번 올려다봤어요. 남편이 평상에 누워 별을 보던 그 나무요. 그 나무 아래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게 내 집에서의 마지막이었어요. 대문을 나서는데 어린 손주가 쪼르르 따라 나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느냐고 묻더군요. 나는 차마 대답을 못하고 그저 손주의 머리만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금방 올게 하고 거짓말을 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 어린 것은 영문도 모르고 손을 흔들었어요. 나는 골목 모퉁이를 돌 때까지 그 작은 손이 흔들리는 걸 등 뒤로 느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나는 평생 살아온 동네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단골쌀집, 늘 다니던 미용실, 새벽마다 지나던 시장 골목. 이제 이 동네와도 영영 이별이구나 싶었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정든 모든 것을 두고 낯선 곳으로 떠나야 한다는 게 얼마나 막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너무 큰 슬픔은 눈물도 말려버리는가 봅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진작에 없어졌고 친구들도 다들 제 자식들과 살기 바빴어요. 며칠은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보증금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낡은 단칸방을 하나 구했어요. 보일러도 잘 안 들어오는 창문 하나 없는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그 방을 처음 본 날 나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곰팡내가 나고 벽지는 누렇게 들떠 있었어요. 평생 깨끗한 집을 가꾸며 살아온 내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별 수 없었어요. 가진 돈이라고는 손에 쥔 몇 푼이 전부였으니까요. 나는 그날 걸레를 빨아 방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렇게라도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밤이 되자 그 반지하 방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없으니 달빛 한 줄기 들지 않았어요.
나는 그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얼 그리 잘못했길래 이렇게 되었을까? 평생 자식들 위해 헌신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어쩌다 이 나이에 이런 곳에 홀로 누워 있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사람이 사무치게 보고 싶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을 받아주는 일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같은 동네 할머니가 폐지 줍는 걸 알려줬습니다. 손수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나는 종이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나보다 몇 살 위였는데 사연이 비슷했어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늙음하게 혼자가 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손수레 끄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어디 가면 종이가 많이 나오는지, 고물상은 어디가 값을 잘 쳐주는지요. 우리는 그렇게 골목에서 만나 서로의 신세를 위로하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자식한테 못 받은 정을 우리는 같은 처지의 노인들끼리 나누었어요. 처음 손수레를 끌고 골목에 나섰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행여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습니다. 한때는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낸 어미였는데 이제는 남이 버린 종이를 줍는 신세라니요. 그날 나는 골목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수레를 끄는 일은 생각보다 고됐습니다. 종이 상자는 비에 젖으면 천근만근 무거워졌어요. 가파른 언덕길을 오를 때면 늙은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고 멈춰서야 했습니다. 손수레가 뒤로 밀릴까봐 온 힘을 다해 붙잡고 있노라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하루는 큰 길에서 손수레 바퀴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종이가 와르르 쏟아져 길바닥에 흩어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끔거리는데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웬 젊은 청년이 다가와 말없이 종이를 주워 담아 주었어요. 그러고는 바퀴까지 고쳐주고는 인사도 받지 않고 총총히 가버렸습니다. 나는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세상이 다 모진 건 아니구나 싶어서요. 폐지를 줍다 보면 별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어떤 가게 주인은 일부러 상자를 잘 펴서 내 손수레 옆에 놓아줬어요. 또 어떤 이는 바카스 한 병을 슬그머니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작은 친절들이 그 시절 나를 버티게 한 힘이었어요. 자식한테 받지 못한 따뜻함을 나는 생판 모르는 남들한테서 받았습니다. 물론 모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집 앞에서 종이를 줍는데 주인이 나와서 왜 남의 집 앞 물건에 손을 대느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건 버린 게 아니라고요. 나는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 날이면 집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사람은 어떻게든 살게 되어 있더군요. 매일 새벽 손수레를 끌다 보니 어느새 부끄러움도 무뎌졌습니다. 종이를 펴고 묶는 손놀림도 빨라졌어요. 하루에 단돈 몇천 원을 손에 쥐어도 그게 내 힘으로 번 돈이라는 게 묘하게 마음을 든든하게 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자꾸 베이고 물집이 잡혔습니다. 종이 모서리에 손가락이 베이면 쓰라려서 밤새 잠을 설치기도 했어요. 그래도 다음 날이면 또 손수레를 끌고 나갔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루를 쉬면 그날 끼니가 막막했고 무엇보다 가만히 방에 누워 있으면 온갖 서러운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차라리 몸을 움직이는 게 마음을 다스리는 데 나았어요. 그 반지하 방으로 돌아오면 나는 종일 모은 동전을 헤아렸습니다. 1,000원짜리 몇 장, 100원짜리 몇 개. 그 돈으로 쌀을 사고 연탄을 사고 가끔은 두부 한 모를 샀어요. 그렇게 소박한 밥상을 차려 혼자 앉아 먹을 때면 이상하게도 그 집에서 눈칫밥 먹던 때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비록 찬밥에 김치 한 조각이어도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내 밥을 먹는다는 게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폐지를 줍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어귀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 점심을 무료로 드린다는 안내였습니다. 나는 그날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렇게 간절했어요. 그래서 손수레를 세워두고 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회관 안에는 나 같은 노인들이 여럿 모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에 밥을 말아 먹는데
코끝이 다 시큰했어요. 누군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요. 그 밥 한 그릇이 그동안 얼었던 마음을 사르르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 별게 아니구나. 따뜻한 밥 한 끼면 이렇게 위로가 되는구나 싶었어요. 거기서 나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던 옛 이웃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댁이 여기 웬일이냐고.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남편 소식은 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헤어진 뒤로 그 사람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했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 이웃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거였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헤어진 뒤로 그 사람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했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 이웃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거였어요. 이웃의 말로는 그 사람이 이혼하고 얼마 안 되어 몸져 누웠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던 작은 새방에서 돌봐줄 사람 하나 없이 지냈다고요. 자식들은 코빼기도 안 비쳤다고 했습니다. 어미한테 그랬듯이 늙고 병든 아비한테도 등을 돌린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 무뚝뚝한 사람이 새벽마다 내 방을 데워주던 그 사람이 혼자 차가운 방에서 앓고 있었다니요. 그동안 나는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 믿고 원망하며 살았는데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웃에게 그 사람이 사는 곳을 물었습니다. 멀지 않은 옆 동네라고 했어요. 나는 그날로 손수레도 내팽개치고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낡은 새방의 문을 두드리는데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어요. 그 사람을 어떤 얼굴로 봐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는 길 내내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문전박대하면 어쩌나.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다고 원망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발걸음은 자꾸만 빨라졌어요. 머리로는 망설이는데 마음은 이미 그 사람한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46년을 함께 산 정이라는 게 1년 떨어져 있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그 방에서 나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46년을 함께 산 그 사람이 야윈 모습으로 좁은 방에 누워 있었어요. 나를 알아본 그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어 내 이름을 불렀어요. 순자야 하고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보고 싶었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그 사람의 야윈 손을 붙잡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마치 우는 아이를 달래듯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나는 어렵게 물었습니다. 그때 자식들이 한 말이 사실이었느냐고. 정말로 젊은 시절에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느냐고요. 그 사람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평생 나 하나밖에 몰랐다고 했어요. 그러면 왜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변명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도장을 찍어줬느냐고요. 그 사람의 대답을 듣고 나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당신이 자식들 말을 그렇게 믿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믿었겠냐고. 그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었다고요. 그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식들이 무슨 꿍꿍이로 그러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무 말 하지 않은 건 늙은 아내가 자식들과 등지고 외톨이가 되는 게 싫어서였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낫다고 여긴 거예요. 그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가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으면 나는 결국 자식들과 척을 졌을 거라고요. 그러면 나는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었을 텐데 자기 하나가 나쁜 사람이 되면 적어도 내가 자식들 품에는 남을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 스스로 죄인이 되기를 택한 거였어요. 나는 그 마음을 알고 나서 며칠을 알아 누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기 속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어요. 사랑한다는 말 대신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미안하다는 말 대신 묵묵히 일을 더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사람은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자기 사랑을 증명한 거예요. 나는 그 침묵의 언어를 너무 늦게야 알아들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평생을 무뚝뚝하게만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그 마음을요. 여러분은 곁에 있는 사람의 침묵을, 그 깊은 속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잠시 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날부터 나는 그 사람 곁을 지켰습니다. 낮에는 폐지를 주어 약값을 보태고 밤에는 그 사람 곁에서 잠을 잤어요. 다시 부부가 된 것도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헤어졌던 1년이 무색하게 마음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죽을 끓였습니다. 입맛이 없다는 사람을 어르고 달래가며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 사람은 내가 떠먹여주는 죽을 받아 먹으면서 자꾸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나이에 당신한테 이런 신세를 진다고 면목이 없다고요. 나는 그럴 때마다 핀잔을 줬어요. 부부 사이에 신세가 어디 있느냐고 그냥 잠자코 받아먹기나 하라고요. 그 좁은 새방에서 우리는 다시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이면 내가 먼저 일어나 미음을 끓이고 그 사람 약을 챙겼어요. 낮에는 잠깐 나가 폐지를 줍고 저녁이면 다시 돌아와 그 사람 곁을 지켰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고 몸은 고됐지만 그 시절 내 마음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어요. 미워하던 사람을 다시 품에 안으니 그동안 얹혀있던 응어리가 다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날이 좋으면 나는 그 사람을 부축해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느릿느릿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게 힘들었지만 그 사람은 바깥바람을 쐬는 걸 좋아했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내 어깨에 슬며시 머리를 기대면 나는 그 무게가 그렇게 애틋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평생 다정한 말 한마디 못한 게 미안하다고요. 가난한 집에 시집와 고생만 시킨 게 미안하다고요. 나는 그럴 때마다 그 사람 입을 막았습니다. 미안한 건 나라고, 당신을 의심한 내가 죄인이라고요. 어느 밤에는 그 사람이 내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자야, 나는 사실 당신한테 늘 고마웠다고.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새벽에 시장 나가는 당신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렸다고요. 그런 말을 평생 한 번도 못하고 산 게 한이 된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46년 동안 못다한 그 사람의 마음을 그제야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좁은 방에서 옛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단칸방에서 비새는 천장에 양푼을 받쳐놓고 자던 신혼 시절. 큰아들 대학 붙던 날, 그 사람이 처음으로 내 손을 잡던 그날, 우리한테도 분명 행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엔데도 감나무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집 마당의 감나무 아래 평상에 누워 여름밤 별을 보던 그 시간들요. 그 사람은 그 평상이 그렇게 그립다고 했어요. 다 나으면 그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요. 나는 차마 그 집이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래요. 다 나으면 같이 가봐요.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밤이 깊으면 그 사람은 잠든 듯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 야윈 손을 가만히 주물러 주었어요. 거칠고 굵은 마디마디가 평생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린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노라면 미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애틋함만 남았어요. 나는 이 손을 왜 그렇게 모질게 놓아버렸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기 전 그 사람은 조용히 내 곁을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그 사람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어요. 나는 그 손을 한참 동안 놓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자식들이 나타났습니다. 1년 내내 코빼기도 안 비치던 아이들이 상복을 차려입고 문상객을 맞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나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없이 서글프기만 했어요. 저 아이들이 정말 내가 키운 자식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자식들은 문상객들 앞에서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자기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다며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나는 그 모습을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정작 그 사람이 외로이 앓을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이제 와서 효자인 척하는 그 뻔뻔함이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 앞에서 산 사람들끼리 추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문상객 중 한 분이 나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사정을 아는 옛 이웃이었어요. 그분이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고 고생이 많았겠다고요. 나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족들 누구도 묻지 않은 안부를 남이 물어주니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큰아들이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제 어디서 지내시느냐고 묻더군요. 나는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너희가 알 것 없다. 나는 내 힘으로 잘 살고 있으니까.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때는 다 엄마를 위해서 그런 거였다고요. 나는 그 말에 그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어요. 그래, 나도 안다. 다 나를 위한 거였겠지. 그런데 얘야, 나를 위한 일이 왜 나를 이렇게 빈손으로 만들었을까?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마 내 눈빛에서 더 이상 예전의 호락호락한 어미가 아니라는 걸 읽었나 봅니다. 나는 그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다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게 내가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여전히 새벽이면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돕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울 게 없으니까요. 나는 누구한테도 손 벌리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반지하 방에 작은 화분 몇 개를 들였습니다. 폐지를 줍다 누가 버린 화분을 주워와 흙을 채우고 씨앗을 심었어요. 창문도 없는 방이라 햇볕이 안 드는데도 그 화분들은 용케 싹을 틔웠습니다. 나는 그 여린 새싹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빛 한 줄기 없는 곳에서도 기어이 살아내는 저 풀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요. 마을 회관에는 이제 자주 나갑니다. 거기서 만난 노인들과 어울려 따뜻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눠요. 폐지 줍는 법을 가르쳐 준 그 할머니와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굳이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자식한테 못 받은 정을 나는 이렇게 또 다른 인연들로 채워가고 있어요. 가끔 그 사람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감나무 아래 평상에 누워 별을 보던 그 사람이요. 그럴 때면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그 사람이려니 하면서요. 이제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리워할 뿐이에요. 비 오는 날이면 그 사람 생각이 더 납니다. 빗속을 뚫고 좌판으로 달려와 천막을 쳐주던 그 모습이요. 그럴 때면 나는 우산도 없이 한참을 비를 맞고 서 있어요. 빗방울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게 마치 그 사람이 나를 어루만지는 것 같아서요. 사람들은 비 맞는 노인을 보고 혀를 차지만 나는 그 빗속에서 잠시나마 그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후회는 늘 늦게 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더 다정하게 대해줄 걸.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줄 걸. 그 무뚝뚝한 침묵 속에 숨은 사랑을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후회한들 무엇하겠어요.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데요. 나는 그저 남은 날들을 그 사람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내려 애쓸 뿐입니다. 자식들과는 연락을 끊고 지냅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저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예요. 그 아이들도 언젠가는 늙을 겁니다. 그때 가서 자기들이 부모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겠지요. 나는 그 아이들에게 그 깨달음의 무게를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따금 손주들 얼굴이 떠오를 때면 마음이 시립니다. 그 어린 것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할머니 어디 가느냐고 손 흔들던 그 막내 손주가 가끔 꿈에 나옵니다. 그래도 나는 찾아가지 않아요. 내가 나타나면 그 집 안에 또 어떤 풍파가 일지 모르니까요. 그저 멀리서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빌 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불쌍하다고 합니다. 자식한테 버림받고 폐지나 줍는 가엾은 노인이라고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비로소 내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법을요. 안다로 완다. 평생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았습니다. 젊어서는 남편한테, 늙어서는 자식들한테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여자는, 어미는 그렇게 사는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나는 처음으로 오롯이 나 자신으로 서보았습니다. 두렵고 외로웠지만 동시에 묘한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이른이 넘어서야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겁니다. 돌이켜보면 내 가장 큰 잘못은 가난도 아니었고 무지도 아니었습니다. 내 곁을 평생 지켜준 사람의 진심보다 달콤한 말로 나를 흔든 자식들의 말을 더 믿은 것. 그게 내 가장 큰 잘못이었어요. 정말 소중한 것은 늘 요란하지 않고 조용한 법인데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아니라 묵묵히 곁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새벽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 빗속을 달려와 천막을 쳐주는 것, 자식들 앞에서 대신 죄인이 되어주는 것. 그게 다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조용한 사랑을 무심함으로 오해하고 시끄러운 말들에 휘둘렸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는 걸 나는 평생을 다 살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곁에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침묵을 함부로 의심하지 마세요.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없이 곁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인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나는 오늘도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돕니다. 허리는 아프고 손은 갈라졌지만 내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합니다. 저 하늘의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걸 아니까요. 언젠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날, 나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고 싶습니다. 새벽 골목은 고요합니다. 아직 잠든 도시 위로 희뿌연 안개가 내려앉아 있어요. 그 안개 속을 손수레를 끌고 걷다 보면 문득 내가 살아온 세월이 다 꿈만 같습니다. 가난했던 신혼, 자식 키우던 고단함, 작은 집 한 채의 행복, 그리고 종이 한 장으로 끝나버린 46년. 그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정신을 차려보면 나는 이렇게 늙어 손수레를 끌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이 새벽이 좋습니다. 아무도 나를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미워하지 않는 이 시간이요. 손수레 바퀴 굴러가는 소리,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만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해요. 비록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이건 온전히 나의 삶이라고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나만의 삶이라고요. 얼마 전에는 고물상 주인이 나한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매일 부지런하시다고 존경스럽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존경이라니 폐지 줍는 늙은이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다 있구나 싶어서요. 그 따뜻한 커피 한 잔이 그날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세상은 매정하다가도 또 이렇게 불쑥 따뜻함을 건네는 곳이더군요. 이 늙은이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여러분 부모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요. 세상에는 순자 같은 노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고 정작 자신은 빈손으로 골목을 떠도는 그런 부모들이요. 부디 오늘 밤만이라도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묵묵히 견뎌 온 세월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심을 가장 늦게 알아차리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울렸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꼭 눌러서 봐주세요. 순자 할머니가 들려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보다 여러분의 가슴을 더 깊이 흔들어 놓을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화면 속 그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